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올해 새해 일출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것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 버렸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여전히 좋은 책들과 함께 했고요. 1월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좋았던 책들을 선정을 해서 이달의 책으로 오늘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제가 마지막 날 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도 하고 편집도 마무리를 했는데요. 약간의 오류가 발생을 하는 바람에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를 촬영을 해서 아주 힘들게 편집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이달의 책으로 선정한 4권의 책 한 권 한 권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렇게 4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요. 엄청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책들입니다. 한 권은 거의 500페이지에 달하고요. 또 한 권은 400페이지에 달하는 꽤 두꺼운 책들이 많아서 읽을 때 진득하니 끈기 있게 읽어야 하는 힘겨움이 있었긴 하지만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긴 여운을 남기면서 읽었던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김훈 작가님의 장편소설 하얼빈인데요. 제가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이고요. 사실은 제가 1월 달이 되면 새 마음 새 뜻으로 읽어야지 하고 침해두었던 책들이 몇 권 있었는데요. 조카가 가지고 있던 이 책을 보자마자 이 책은 내가 지금 읽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명적으로 갑자기 읽게 된 책이었는데요. 역시나 김훈 작가님의 문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즐거운 독서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김훈 작가님은 굉장히 간결하고도 단단하고 고결하고도 아름다운 문장을 쓰시는 작가님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익숙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김훈 작가님의 소설 속에서 만나게 되니까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중근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잘 알려져 있고 친숙한 이름이긴 하지만 역사 속의 인물로 어떤 단편적인 정보 외에는 아는 것이 그다지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안중근이라는 인물이 행했던 그 역사 속에서 거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이와 어떤 심리 상태를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럽게 터치하면서 그려낸 소설입니다. 읽으면서도 너무 좋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서 영화를 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알고 싶어서 극장으로 달려가서 영화 하얼빈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작품을 보고 나니까 좀 더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좀 각인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없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과 말보다는 단단하게 겨누고 있는 총자루를 잡고 있는 그 소나기의 힘만으로도 안중근이 가지고 있는 결기와 에너지와 열정들을 느낄 수 있는 너무 호들갑스럽지 않게 너무 격하지 않게 담담하고 차분하게 안중근이라는 인물을 쫓아가는 재미가 있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영화까지 보고 나서 너무 좋아서 하얼빈 vs 하얼빈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 하얼빈에 대해서는 올해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영상으로 업로드를 해드려서 하얼빈에 대한 이야기는 그 영상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으로 하얼빈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책은 김금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대온실 수리 보고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 진짜 최고였어요. 네, 또 제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좋은 책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긴 해도 김금희 작가님이 엄청나게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과 투자해서 만든 야심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소설이더라고요. 제가 김금희 작가님은 작년 여름부터 애정을 깊이 있게 애정하기 시작을 했고, 그 작품을 읽고 나서 다른 작품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커져서 새로 출간이 된 소설책과 에세이를 한 권 더 구매를 해서 읽어야지 했는데요. 이 소설책부터 먼저 읽게 됐거든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엄청나게 신비스러우면서도 스릴 넘치는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풀어가는 소설이기 때문에 그 구조적인 측면에 있어서 소설을 읽어내는 즐거움도 굉장히 좋았고요. 이 책의 주인공인 영두라는 인물은 이 대온실 수리보고서를 쓰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한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 대온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비밀과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그 창경궁 근처의 원소동의 이야기, 그 원소동에서 살면서 관계를 맺었던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들을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벌써 마지막 페이지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몰입하면서 읽었던 책이고요.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이 소설책에 등장하는 영두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편집자로 일을 할 때에 창경궁과 창덕궁을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창경궁과 장덕궁을 합쳐서 동걸이라고 하는데요. 동걸을 주제로 한 책을 만든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에는 창경궁과 이 대온실에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고증한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요. 식물이나 동물과 새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김금희 작가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고요. 영두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주변의 인물들조차도 굉장히 캐릭터가 살아있어서 생생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인물들을 파악하면서 읽어갈 수 있어서 그 재미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건축 사무소에서 대온실 수리 업무를 맡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직업적인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묘사가 되어 있어서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인간성이라든지 윤리의식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김금희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의 독특함과 아름다움이 분명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바라보고 표현해내는 그 하나하나의 문장들에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책에 그 정석영 작가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신 대목들이 인상적인 게 있어서 그 대목으로 좀 가름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어떻게 이런 대사를 쓰지? 아마 작가는 오랜 시간 사랑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그 말들 너머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서 이 소설에는 나뭇잎의 인맥처럼 섬세하게 그려진 인물들의 마음들이 가득하다. 그것들의 모양과 빛깔, 두께와 반짝임이 다 달라서 다양하고 진기한 식물로 가득한
온실을 거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 글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는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탁월하게 표현을 한 정석영 작가님 덕분에 내가 김금희 작가님의 문장을 통해서 느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적인 그리고 뭔가 인간적이고 따뜻한 문장의 아름다움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공감하면서 바라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식물적 낙관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분 좀 예사롭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과거에 제가 읽었던 경애의 마음이라든지 너무 한낮의 연애라는 작품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어떤 깊이가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겨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출간한 이 장편 소설은 와 하고 네, 감탄사를 연발할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한 작품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음 작품을 엄청나게 기대하면서 어쩌면 김금희 작가님이 엄청난 일을 해낼지도 모르겠다라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기대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가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거든요. 그것은 역사 속의 이야기가 현재, 과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인물과 인물이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성 안에서의 이야기도요. 주인공을 중심으로 과거를 갔다가 현재에 머물기도 하고요. 나라로 친다라면 조선이라고 하는 창경궁의 대원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지만 일본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프랑스도 갔다가 굉장히 또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면서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책을 읽을 때에는 그 구조의 복잡성이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작품을 정말 오랜만에 만난 것 같고,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 덕분에 읽게 된 작품이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에서 굉장히 친숙하게 그리고 굉장히 쉽게 역사적인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유구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란만장한 어떤 역사의 시간을 흘러왔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장소가 세대나 나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향수를 불러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장경궁과 그 창경궁 안에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대원실이 담고 있는 역사적이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파헤쳐가는 이 소설 속에 빠져들다 보면 그런 생각이 또 유독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문헌을 고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인물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고유한 삶들을 연결시켜서 또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내신 작가님의 탁월한 능력에 정말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가 품고 있는 혹은 영두라고 하는 주인공과 그 주변 인물들이 갖고 있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파헤쳐가는 과정에서 과거의 영두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아픔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책을 읽었고, 마지막 장면에 이제 영두라는 인물과 굉장히 똘똘한 그 꼬마 친구가 한 명 나오는데요. 그 꼬마 친구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 꼬마의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저는 유독 더 인상적이고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탁월한 그 구성의 마무리였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어서 와, 처음부터 끝까지 네, 놀래면서 감탄하면서 읽었던 소설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고 엄청나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그 안에 따뜻한 의미와 여운을 남기는 네, 김금희 작가님의 대온실 수리보고서 네, 두 번째 책으로 네,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네,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잖아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이 인용되고 회자되는 책 중에 한 권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책이지만 읽지는 않았다. 그래서 2025년도에 네, 처음으로 데미안이라는 작품을 읽게 되었는데요. 와, 너무 좋구나.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왜 읽지 않았지? 너무 후회하게 되는 책이고, 네, 읽으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된 책입니다. 데미안은 이 책의 주인공인 에밀 싱클레어의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옆에서 도와주는 하나의 인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네,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에밀 싱클레어에게 알려준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데미안이란 소설이 품고 있는 한 소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온전하고 바르게 그리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물로서의 데미안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소설에서 알 수 있는 가장 일차적인 어떤 스토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 부분을 헤르만 헤세의 문장으로 읽게 된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문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많아서 책을 이렇게 책장을 넘기기는 하지만 100% 그 문장을 다 이해하면서 넘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느낌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었고요. 그 안에서 유독 저에게 좀 강력하게 펀치를 날리는 구절, 문장, 어떤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앞문장에서 보면은 에밀 싱클레어가 살고 있는 세계, 뭔가 안전하고 부유하고 따뜻한 세계,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어떤 천박하고 그리고 어떤 시끄럽고 추악한 그런 세계에 대한 대조적인 문장이 등장하는데요. 그 문장에서부터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이런 거였나? 라고 약간의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데미안과 에밀 싱클레어의 대화에서 등장을 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하면 하나의 세상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 다음에 아브라삭스라고 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삭스라는 그 단어에 엄청 꽂혀서 책을 읽을 때는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읽었기 때문에 책을 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고대 그리스 비슐에 나오는 어떤 주문 같은 거라고 합니다.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서 수배학적으로 이 단어들을 모두 합산했을 때 365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월적인 힘, 전인적인 힘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삭스를 이제 그림으로 보았더니 한쪽 손에는 채찍을 들고 있고 또 다른 쪽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 책의 저두에서 이야기했던 상반되는 두 세계를 또 아브라삭스라고 하는 이 신의 모습에서도
더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한쪽은 채찍, 한쪽은 방패라고 하는 또 대립되는 어떠한 세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이것들을 좀 깨트려 나가는 과정을 데미안과 싱클레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상반되는 두 세계와 그리고 어떤 두 가지 이중적인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아브락사스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놀라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1919년도에 데미안이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반전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열성을 높이고 목소리를 높였던 헤르만 헤세가 어떻게 보면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마음들을 이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삼축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종교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세력의 중심에서 점점 과학과 이성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있었을 것이고,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던 헤르만 헤세가 그 세계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해서 혹은 더 깨어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내면의 갈등을 겪었던 그 과정들은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의 세상을 깨트려야 한다라고 하는 또 의미 있는 문장을 통해서 또 자신의 생각들을 또 피력해 놓은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다층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책이었구나를 새삼 알게 되면서 이렇게 엄청 표시를 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좋은 문장들은 필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 생각인데요. 문장을 좀 제대로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고 싶어서 한 번 더 읽을 예정입니다.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 헤르만 헤세였고 식물도 굉장히 사랑을 해서 열정적인 정원사이기도 했었거든요. 불교라는 종교적인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불교의 수행법의 하나인 알아차림 명상이 지금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열심히 명상을 하는 명상가의 한 사람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느꼈던 것은 헤르만 헤세라는 인물은 불교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깊이 있게 수행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수행을 하고 나서 어느 경지에 오른 사람이 아닐까. 그 문장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서 데미안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상상하면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계기, 그리고 데미안뿐만 아니라 이 책의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었던 굉장히 다양한 인물은 에밀 싱클레어를 좋은 방향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인도자로서의 어떤 헤르만 헤세가 만들어낸 인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헤르만 헤세가 또 깊이 있는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만났던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잠깐 해보았습니다. 와, 놀라운 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세 번째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책을 마지막으로 이달의 책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안네 프랭크의 안내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이 책 중에 진짜 제일 두꺼워요, 여러분. 이게 500페이지거든요. 워낙 분량이 많아서 편집도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작고 촘촘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며 이 책을 찾아 들고 읽기 시작을 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걸려서 읽어낸 책인데요. 두께가 두꺼워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글이에요. 안내가 이렇게 글을 잘 쓴 소녀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안내일기를 다시 읽으면서 알게 되었고, 와, 굉장히 작가적 기질을 타고난 소녀였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타고난 어떤 자신의 능력을 본능적으로 개발하고 성장시키고 싶었던 안내의 어떤 영특함이 굉장히 짧은 2년이란 시간 동안 쓴 이 일기 안에서 고스란히 보여진다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했고요. 네, 책도 엄청나게 읽는 독서가였더라고요. 이 책은 안내가 13살이 되던 1942년도에 더 이상 독일군의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은신처 생활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 1944년도 그 은신처가 발각되어 수용소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쓰였던 일기를 모아놓은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책의 번역가가 배소아 작가님이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조카와 함께 독서 모임을 하면서 같이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조카가 읽고 싶어하는 책이어서 함께 읽고 독서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배수아 번역이라는 것을 보자마자 오케이 하고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배수아 작가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많이 읽혀져 있고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책,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 10권 중에 한 권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번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처음에 좀 궁금했었는데, 안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작가로서의 자질을 배수아 작가님이 멋진 번역으로 잘 표현해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는데요. 이 책에는 조혜진 소설가님께서 이 안내 일기를 읽고 쓰신 독서 감상문이 실려져 있고, 그 독서 감상문의 일부를 발췌해서 이 띠지에 실어 놓아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내의 죽음에 빚을 지다. 배수아 소설가가 새롭게 번역한 안내일기를 읽으며 나는 내가 안내를 제대로 알았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안내는 전쟁 중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고정된 이미지 속에 가엾은 소녀가 아니라 매 순간 갈등하고 고민하며 성장했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의 꿈을 키워가던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생애 속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알게 된 것이다 라고 써 놓으셨는데요. 굉장히 내 생각과 비슷해서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조혜진 작가님의 감상평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대신해서 좋은 문장으로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는 안내는 13살부터 15살 사이 사춘기를 겪었던 안내가 아주 좁은 은신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고달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과 함께 동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는 다양한 갈등에 대한 이야기, 혹은 자신과 성향이 매우 달랐던 엄마와의 갈등, 그리고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빠에 대한 이야기, 처음으로 사랑을 하고 첫 키스를 했던 이성이었던 그 동거인 중에 한 명이었던 인물에 대한 이야기 등등, 그 은신처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자꾸자꾸 들여다보고 발견하려고 애썼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점점 안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멋진 문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안내의 그 아버지께서 오토 프랑크라는 분이신데요. 안내의 가족들이 모두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과 다르게 아버지는 끝까지 생존을 했고 안내 일기를 보면서 엄청 감격했다라고 하죠. 철없는 딸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속 깊고 멋진 여성이었다란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책을 출간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오토 프랑크라고 하는 안네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인물이었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국제 정세에도 굉장히 밝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유대인 박해가 심해지자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고요. 이주한 네덜란드에서도 잼과 향신료를 만드는 사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영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는데 실제로 영국으로 갔다면 안내는 그저 짧은 생애를 마무리하지 않고 더 멋진 작가로서의 삶을 더 펼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 안내 연보가 또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1945년도 3월 달에 그 영국의 수용소였던 베르겐 벨젠이라는 수용소에서 티푸스로 사망을 했었는데요. 1945년 4월 달, 그 한 달 뒤죠. 영국군에 의해서 수용소가 해방이 되었고요. 1945년 4월 30날 아돌프 히틀러가 자살을 했었죠. 그래서 한 달을 조금 견뎌 주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또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 마무리였습니다. 굉장히 그 천진난만하고 유쾌하고 똑똑한 한 소녀의 일기이지만 그 일기가 담고 있는 이면의 이야기, 그가 겪었던 짧은 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역사적 배경의 이야기가 그 천진하고 유쾌한 안내의 일기를 엄숙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의 기감이 되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표지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600만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그것도 위대한 현자나 시인의 것이 아닌 한 평범한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 라는 이 문장이 조금 더 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얼빈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어수선한 분위기와 정치적인 현황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하얼빈을 읽고 나서 제가 보지 않았던 남산의 부장들과 서울의 봄이란 영화를 하루에 2편을 독파를 했고요. 이어서 안내 일기를 읽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배경적인 이야기들, 그 이면의 이야기들도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데미안이라는 작품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읽다 보니까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 혹은 역사 자체를 다루고 있는 소설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어서 또 앞으로는 그런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와 세계사를 담고 있는 멋진 또 작품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좀 익숙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그 익숙한 제목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절대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달의 책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